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콩 후짜! 네, 반갑습니다. 홍콩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깜지! 그래서 깜지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노동에 가깝다. 그래서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금지 리스트는 교재 추천받기. 만약에 얼굴만 제가 아는데 몸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뭘 먹었는지도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이제 옷을 맞춰야 되는데 옷을 사이즈를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전혀 이 정보가 없는데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에 교재를 추천해달라.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제 거 추천하죠. 이런 식이에요? 아니,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능 영어, 내신 영어. 네. 이거 좀 구분을 해야죠. 네.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은 전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고교학점제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사실은 정책 변화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가 내신에 제가 볼 땐 거의 전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때 시험을 못 보면 애들이 이제 정시로 이제 돌변을 하고 집에 이제 고등학교 5년제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학년 1학기 첫 번째 지필고사 그 내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준비를 하는 게 고등학교 있을 때 저는 1목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내신 따기 힘든 학교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거를 좀 잘 날려야 돼서 근데 그걸 잘 보려고 하면 결국은 중학교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갔을 때 내가 시험이라든지 학교 어떤 시스템에 빨리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 새로운 집단에 갔을 때 빨리 정착하는 방법을 중학교 때 사실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은 사실은 내신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자기 공부법이라든지 아까 뭐 본문 외우기로 그냥 달콤해도 이거 말고 좀 다른 방법도 해보고 흔들어야 돼요. 자기를. 흔들어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좀 정립을 해야 고등학교 갔을 때 딱 시작하자마자 양이 빡 많잖아요. 그럼 준비를 안 한 친구는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울면서 외우고 학원 가면 중간고사 하나 볼 때 몇 문제를 풀리게 하냐면 1000문제 풀어요. 1000제를 풀리게 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면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이잖아요. 그럼 얘는 몇 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학교 때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첫 시험은 이미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수능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제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신도 동기부여가 별로 안 돼 있고 1학년 때부터 수능을 준비한다? 안 되는 거죠. 수능은 서서히 쌓아올려가지고 3학년 때 굉장히 날카롭게 해서 시험 직전에 완전 테크닉의 절정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학원 가니까 평가원 기출 막 이제 7개년 풀으려고 한다. 그럼 탁 풀잖아요. 그럼 애들이 성적이 팍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평가원 문제가 사실은 정답지도 중요한데 오답지를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오답지를 만드는 그 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이제 평가원 연수를 가봐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오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애들이 1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이게 막 정답을 찍는 거를 이제 날카롭게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는 3학년 거 풀었는데 막 90 몇 점씩 나왔어. 1학년 때부터 나는 이제 영어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1, 2학년 때까지 쭉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나의 학습력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사고력이 더 쌓이면서 이제 사실은 기출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직전에 그럼 평가원이 낸 문항을 다시 감을 잡아야 되는데 풀 기출이 없어요. 1, 2학년 때 풀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풀면 되지 않냐 싶겠지만 다시 풀려고 보면 오답은 안 보이고 정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이라는 것은 왜 선배들이 자빠졌을까요? 당일날 딱 처음 보는 고사실에 들어가가지고 첫 경험을 하는데 딱 처음 나오는 게 기출이잖아요. 그 날것의 경험을 잘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과거 시험인데 그걸 너무 쉽게 풀어버린 거예요. 양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3학년 가서 기출거지가 되는 거예요. 기출거지라는 전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해도 답이 3번이 보이거든요. 이거 4번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1학년 1학기 첫 번째 지필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라. 1학년 때는 내신에 거의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된 상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능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능 잘 받는 방법 영어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내신하고 분리시켜서 볼 수가 없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수능은 그거에 맞춰서 그 등급에 맞춰서 대응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양을 밀어붙이느냐 그게 결정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영단어 5분 공부법이라는 거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왜 거기 5분만 해요? 딱 앉아서 영단어를 딱 30분 동안 딱 진득하게 네, 심지어 깜지를 쓰면서 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 아시잖아요.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계속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 이게 외국어라서 그렇구나.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구나. 그래, 역시 노력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거고 이제 학교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천하기가 좀 사실은 어렵긴 한데 무조건 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조회 시간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출석 부득이 오시다가 가끔씩 이제 얘 프린트물 안 갖고 왔네. 이렇게 다시 이제 유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보면 그 시간에 뭐 30초에서 1분 정도 찰나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단어장 꺼내가지고 예문, 단어, 보고 뜻 이런 식으로 딱 한 단어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친구 그냥 보고 김켈리 얼굴 똑같은 거예요. 친구 이름 외우는 것처럼. 그럼 쓱 확인하고 체크. 그 다음 거도 체크. 그 다음 거도 뜻이 잘 모르겠네 체크. 그래서 모르는 단어만 이렇게 우물장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한번 훑어봤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애들은 다 그냥 뭐 혼비백산, 뭐 봉숭아학당이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한 4-5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례 끝나고 다음 선생님 들어올 시간에 또 찰나가 있잖아요. 그때 한 2-3개 이렇게 가랑비처럼 하고 1교시 끝나고 이제 뭐 하루치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20개를 봤어요. 20개를 봤는데 1교시 끝나고 그걸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형님? 까먹죠. 그렇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기억나는 사람은 그 진짜 무서운 사람이 초능력자죠. 다 기억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만약에 이제 형수님께서 작년에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잘 기억해요. 왜요? 제가 아주 암기력이 대단해요. 네. 왜? 다 그래요. 그렇군요. 까먹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까먹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보면, 20개 중에서 쓱 빨리 훑어보면, 한 4-5개는 그래도 기억이 안 나고, 5개는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한 14-5개만 다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쉬는 시간. 아까 이제 또 막혔던 거죠.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축복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망각이 이제 텀을 두고 있은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할 때마다 뇌에 이제 계속 새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종례쯤 되고 다음날 이제 되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완전 또 이게 포맷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전날에 체크를 내가 5번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위주로 보잖아요. 금방 살아나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월요일 날에는 20개 봤으면 화요일 날에는 월요일 거 중에서 끝판대장 플러스 화요일 거. 수요일에는 월요일 거하고 화요일 거에다가 수요일 신규. 목요일에는 또 그런 식으로 누적을 한 다음에 토일요일 날에는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일요일 날에는 한 번씩 써보고 스펠링 보강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달이 지나서 끝까지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 친구들도 보면 끝까지 이름 안 외워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도저히 비주얼에 매치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끝에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만 끝에 완전 별표가 막 새카맣게 돼 있는 것들은 포스트잇에다가 끝판대장에 탁 적은 다음에 뭐 켈리 쌤이 자리에다 붙인다든지 저는 이제 잘 때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자거든요. 네, 가끔씩 와이프가 있긴 한데 요즘은 학창 시절에는 돌면 이제 벽이 있잖아요. 벽에다 붙여놨어요. 자기 전에 이제 희미하게 보여요. 이렇게 막 단어가 몇 개. 스쿨 학교였나? 딱 이게 딱 잠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꿀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을 뜨면 학교가 있죠. 기억이 나요? 네. 김켈리.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각인이 되는구나.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밀착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지막 저는 이삭줍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삭을 건지면 단어는 사실은 그냥 크게 엉덩이 힘 없이 읽을 때 술술 나올 정도는 되고 평소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 방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입시를 위해서 중학생 때 꼭 해야 하는 영어 공부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영문법은 쉽게 N번 돌리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살짝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거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기본이냐 심화냐 이게 우리 인류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심화 들고 다니면 있어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옆 동네 바로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는 쉽고 짧고 그냥 기본적인 것을 여러 번 봐서 구멍이 뭔지도 빨리 파악이 되거든요. 좋네. 나는 늘 투부정사에서 걸린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빨리 구멍이 파악되면 그런 것들을 좀 긴 강의에서 찾아가지고 발췌하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영문법은 제가 볼 때는 초 한 6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말 책이 떨어질 때까지 달달달 돌리면 사실은 거의 끝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딱 본인이 나 이거 투부정사 막히네. 나 시제가 안 되네. 라고 규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파악이 되면 자기가 예습 복습이 가능한 지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문법은 가장 쉬운 거로 N번 저학년 때 돌려라. 그건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쉬운 걸로 여러 번 돌려서 네. 내 걸로 만들어라.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영단어로 고민 정말 많이 하는데 영단어는 결국 단권화로 가야 합니다. 단권화. 네, 이거 뭐 인류의 진리입니다. 네, 영단어가 단권화가 되나요? 네 됩니다. 영문법에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영문법 돌아갈 때 같은 트랙으로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1 혹은 고1 이렇게 N번 돌리는 거예요. N번 돌리면 여기서 이제 스펠링 제가 깜지 엄청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펠링을 쓰는 게 아니라 보면 익혀지도록 보통 예문 위주로 보고 마지막에 단어를 보는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딱 보면 뜻이 떠오를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돌리고 시험 전이나 주말에는 이제 스펠링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하면 이제 단어장이 1학년 때쯤이면 사실은 거의 끝나잖아요. 사실은 끝은 없겠지만 90% 정도는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하산하는 거예요. 심화를 사는 게 아니라 고2쯤 넘어가면 이제 뭐 학원 문제집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보충 교재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다양한 데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만 내가 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는 기본서가 안 됐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마음가짐 다르게 해보겠다 하면서 뭐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단어장 없이 그냥 단권화부터 하면 이거 정리하다 끝나는 거예요. 정리하다 3년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커스터마이징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심화를 사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심화에도 그러면 내가 아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이제 부족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는 거. 이것도 정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심플하게 하면 되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단권화 해가지고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 이제 이거 예쁜 연습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잘 아시겠지만 그 정문 앞에서 연습장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즘은 친구들이 물자가 많아서 그런지 막 이만큼씩 받아가지고 반에다 막 밀어줘. 그걸 막 벌칙처럼 생각하거든요. 전 그거 딱 받아가지고 다 주는구나. 모든 인류가 나를 응원하는 거.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단어 쓰고 맨 끝에 뜻 쓰고 해서 가려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한 3분씩 뭐 계속 한 6번, 7번, 6, 7교시 끝날 때까지 짧게 끊어서 보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숙지 시켜야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 친구들 이름 학기 말이면 다 외워지죠. 네. 그 막 깜지 써서 외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방식이라 보면 돼요. 자주 보고 읽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중간에 그 예문을 통해서 단어도 외우는 게 좋다, 공부하는 게 좋다. 그건 어떤 방식일까요? 가령 이제 우리 스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알잖아요. 그죠? 맥락이 이제 학교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만약 스쿨이라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하면 스쿨의 뜻은 학교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 방식이면 스쿨을 S 뭐 이렇게 CH 이렇게 쓰면서 학교, 스쿨, 학교. 더 과거로 올라가면 사전도 막 찢어먹고 이렇게. 먹어본 적 있습니다. 아 진짜요? 왜? 초등학생 때. 아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외워지는 줄 알았네. 네. 한 장 반 정도 이제 반틈 먹고 이거는 못 먹겠다. 그렇죠. 제가 우리 엄마 촬영할 때 먹어본 적. 촬영 때문에 드셔보셨어요? 조혜련 씨가 하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꽁트상에서 네. 그냥 이렇게 먹고. 그리고 뜨아 하고 뛰어 올라가고. 저거 엄청 재밌게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눈물이 날라 그러지 갑자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쿨 학교 네. 이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음. 이제 우리 단어장을 보면 이제 스쿨 있고 그냥 보통 옆에 학교, 음. 적교 있고 그 다음에 예문 나오잖아요. 맞아요. 반이어도 있고 품사도 있고
그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를 스쿨 학교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제 시험 보거나 이제 궁극적으로 독해 시험 볼 때는 글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 뒷단어랑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난독증 오는 것처럼 진짜 막 글이 떠요. 그거 진짜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수험생 같은 경우에 한번 단어 몇 개 아는 거 몇 개 보이고 이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막 이래요. 지문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맞아요. 있거든요. 단어 단위로 봐서 그런데 그래서 문장 단위가 사실은 최소 단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도 이제 스쿨이 쓰는 맥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는 매일 뭐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라는 예문이 있다. 그러면 공부랑 매일 딱 들으면 아 학교구나라고 우리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스쿨이 쓰인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보고 뜻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장의 노출을 시키다 보면 기본 단위가 문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글을 볼 때도 호흡이 더 긴 거죠. 근데 단어를 본 친구들은 수영할 때 음파도 못 하는 거예요. 음파도 못 하는 거예요. 자세가 잘 나오면 뭐예요? 긴 호흡으로 못 가는데. 그래서 반드시 예문을 생명으로 거꾸로 역산해 가지고 마지막에 단어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가 엄청 커요. 이게 또 언어다 보니까 국어랑 영어랑 맥락이 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글 속에서 먼저 유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파악이 됐으면 외우는 식으로. 맞아요. 네. 아, 이제 또 구문. 이 고등학교 되면 또 구문이 되게 중요한데 영어 구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실제 고등에서만 구문이 거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뭐 기초 구문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고 하는데 사실은 전 중학교 때도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요즘 아이들 이제 돌보는 부모님들이 이제 주로 이제 5차 교육 과정이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한 하이 제인 뭐 이부터 네. 자꾸 저 좀 뚫어지게 보지 좀 마시고 카메라하고 각도가 네.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제발 좀 저 렌즈 좀 보세요. 네, 그 세대가 이제 많으실 텐데 그때만 해도 사실 구문이라는 개념이 별로 이제 없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초3부터 영어가 이제 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애들 설문조사하면 영어가 뭡니까? 하면 애들이 뭐라고 적냐면 초3 때부터 시작이 됐지. 그 모든 이야기 뭐 이렇게 적어요 애들이. 날 괴롭히는 존재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한 만큼 애들이 소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서도 보고 뭐 학원도 엄청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인풋이 많은데 중학교 가서 그 어떤 입시 영어 안에서 한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시작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정리하는 건 타당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초3? 또부터 초3부터 시작한 사람 많이 있나요? 초1, 2때도 하고 그 전에도 시작한 사람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작할 때쯤 저는 이제 어떤 문장 단위의 어떤 학습이 한 번은 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구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문장을 얼마나 이제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원서 보고 온 친구들은 감으로 많이 읽거든요. 근데 감으로 가서 나중에 구멍이 슉슉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장 바이 문장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구문을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갈 때는 더 훨씬 높은 수준의 어휘와 좀 복잡한 구조 있는 고등학교 구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구문도 단어처럼 아까 그 예문 속에서 외우는 건가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나요? 구문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강의나 교재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사실은 데일리로 짧게 끊어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어는 사실은 30분 이상 투자할 필요가 솔직히 없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영문법 좀 끊어서 공부하고 구문 같은 거를 얘는 월수금 공부하면 얘는 화목한 날 이래가지고 화목 공부하든지 하면 이게 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여기서 봤던 여기 나오고 영문법 할 때 예문이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황금 비율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루에 막 4-5시간씩 공부할 필요가 없다.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총 하면 좋을까요? 뭐 중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저는 문제 학원까지 만약 치게 되면 그거 말고 이제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90분 언더 90분이면 중학교는 무리 없이 그냥 된다. 더 짧게도 사실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래도 8-90분 정도 끊어라든지 이렇게 단어 이런 거 합해서 그 정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공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 때부터 문제풀이나 시험에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실수. 수학 계산 후에 숫자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틀리게 적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적인 답이 아닌 단순 계산 결과를 적는 등 문제를 정확히 읽지 않아서 틀립니다. 몰라서 틀리는 건 소수고 대부분 실수로 틀려요. 근데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렇습니다. 답을 적기 전에 반드시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을 하고 답을 적으라고 말을 아무리 해줘도 잘 고쳐지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실수가 많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실수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미 실수라고 단정 짓는 경우에 절반 정도는 뒤집어 보면 실수가 아니더라고요. 오. 반전이죠, 그죠? 예.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동네 카페 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제 한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한테 우아한 목소리로 너 이거 문제 빨리 풀어라. 그래서 애는 문제를 풀고 어머니께서 책을 읽으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소프라노로 이제 막 이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딱 그거였어요. 너 정신 안 차리니까 실수하지. 제가 사실은 묻고 싶었죠. 정신을 차리면 실수를 안 하나. 그러니까 물론 정신 차려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수 줄일 수는 있겠지만 코어 같은 개념은 정신을 아무리 바짝 차려도 이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뭐 씌이고 이러면 수능 날도 그렇고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긴장을 한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그 어머니 화장실 가셨을 때 제가 또 오지랖에 살짝 앉았어요. 그 이유인즉슨 재교재로 하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동사에다 이렇게 s나 es를 붙이는 걸 이제 까먹잖아요. 왜냐면 한국 이제 우리말 문법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한국말에 이제 없는 개념이 새로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어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빨리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지 하다 보니까 흘리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생각의 시스템이 정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틀리고 이제 엄마는 또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수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너가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주어에서 이미 첫 단어 하나를 봤을 때 이미 결정 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쓱 훑어보잖아요. 답을 고르고 있는 순간 이미 이제 스쳐 지나갔으니까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이제 사실 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학은 뭐 사실 제 과목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친구의 지금 코어에서 나오는 실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만약에 이제 2학년이면 1학년 때 거 만약 지필이 없으면 문제집 푼 거라든지 역으로 트래킹을 해서 혹은 2학년 때 거 첫 번째 시험을 봤다면 이 시점에 그 시험 오답을 봐서 확인해야 되고 오답이 이제 좀 겹치는지 애가 어법에서 만약 틀린다 혹은 서술형을 푸는데 늘 여기서 스펠링 테스트 감점이 있는다 그게 공통된 사항이 있다면 실수 아닙니다. 개념이 구멍이 있다 보면 돼요. 개념이 구멍이 있으면 다양한 식으로 출제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실수가 통일되지 않고 산발적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사실 더 안 좋은 경우입니다. 기초가 굉장히 안 닦여 있다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사교육이든 뭐를 이제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일단 위에 그냥 시멘트로 덮어버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실수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서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너 이거 좀 신경 써 고쳐라고 해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과연 열심히 안 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애는 열심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해도 여기서 빵꾸가 나고 여기에서 여기도 구멍이 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수의 종류가 좋지 않은 확률이 있으니까 빨리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분이 네. 적은 대로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너무 긴장을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매번 실수를 하고 막 밀려 쓰거나 이런 경우는 혹시 극복 방법이 없을까요? 애가 실수하는 걸 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을 그럼 드리면 답답하실 것 같으니까 대안을 드리면 애가 평소에 문제집을 풀었어요. 애한테 풀게 했어요. 풀게 하면 이제 문제를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풀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20문제 풀 거면 이제 오늘 10개만 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풀 거에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 이제 어머니께서 혹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10개 풀었는데 너가 볼 때 조금이라도 지금 찜찜한 문제 있으면 다시 시간 줄 테니까 세모 쳐봐 이러는 거야. 그럼 애가 이제 세모를 하겠죠? 다시 이제 처음에 애들이 막 자신 있게 하다가 그런가? 찜찜하네 하고 3번, 5번, 7번에다가 일단 세모를 치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세모를 쳤는지 하면 이유를 생각하거나 적게 해봐라. 그럼 애가 사실 내가 3번 찍었지만 4번이 답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한꺼풀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애가 미리 사전에 자기가 이런 게 틀릴지도 모른다는 걸 그러니까 즉 생각에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발동할 수 있는 활동을 넣는 게 좋아요. 단어 시험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가령 단어 시험에 이제 스펠링을 쓰게 했어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는 채점을 하기 전에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스펠링 한 개라도 틀렸을 것 같은 거 네가 빨간색 말고 빨간색 기분 안 좋으니까 파란색 사인펜으로 네가 한번 체크해봐. 그럼 애가 이거 왠지 틀렸을 것 같다고. 한번 몇 개 체크하고 그러면 바꿀 기회 준다고. 바꿔봐라. 바꾸기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답지를 보면 이게 내가 생각에 생각을 수정한 다음에 정답지 봤기 때문에 달라요. 아까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다음에 한번 보라고 그러면 이게 해설 보고 4번이구만. 그럼 생각할 시간을 뺏겨버리잖아요. 해설 저자한테 내가 생각이 말린 거잖아요. 휘말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약간 문제 푸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빼고 본인이 생각해서 틀릴 것 같은 거, 약점일 것 같은 거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보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지든 해설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가도록 하면 시간이 나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시간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현실적인 영어 교육 소스들 우리 홍공TV 허준석 선생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